실제로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는 경제가 좋습니다. 2,900이 되게 높은 숫자는 아니다. 25년도에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뚫으면서 사상 최고가가 나왔구나. 여기 대표님과 이 2024년에 김작가TV 첫 방송을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되네요. 네.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대표님 보면서 연예인 누구 닮은지를 제가 방금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네. 물론 나이대가 달라서 많은 분들이 아닌데라 할 수 있지만 네. 이진욱을 좀 닮으셨네요. 누구? 이진욱. 지금 이미지 뜨고 있을 텐데 네. 이분 있잖아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예, 압니다. 네. 이분을 좀 닮으셨네.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나이 차 저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나랑 다를 것 같아. 이진욱 81년생입니다. 엄청 잘생긴 배우잖아요. 10년 차이 나요, 10년. 10년. 네. 10년이면 뭐, 친구 먹어도 되죠. 저랑 10년 차이 나시는데. 네. 82년생. 대표님, 작년 한 해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나마 시장이 올라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렇죠. 올랐죠.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0% 이상 올랐어요. 60%요? 네. 그리고 S&P 500도 한 24%, 우리나라 코스닥 27%, 그리고 코스피는 18.7%. 그래서 작년 1월 달만 하더라도 23년은 홀수의 미국 대통령 3년차,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서 올해 시장이 나쁘지 않다. 예, 허러지르는 상승 이런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려도 작년 사실 1년 전에 보면요.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었어요. 그렇죠. 안 좋았죠. 특히 상반기는 좋았어도 2차 전지로 너무 또 쏠림이 돼 있어서 거기 안 한 사람들은 또 싹 다 소외받아서 더 안 좋게 느끼시고. 근데 이번에 한 해를 보내시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복귀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보면 올해 2차 전지 10배 오른 것도 있고 그죠? 네, 500%, 600% 이런 게 있는데 남들은 다 먹는데 나만 못 먹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포모 현상. 그런 포모 현상을 주식시장에서 그런 주식들은 언제든지 나오거든요. 작년 23년도에 제가 100% 이상 올라갈 주식이 최소한 100종목 이상은 나올 거다. 원래 그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을 내가 다 먹어야 된다. 내가 이걸 남들은 먹고 있는데 못 먹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워런 버핏이 연 평균 수익률 한 26%로 정말 세계적인 투자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연 26%거든요. 근데 연 26%인데 워런 버핏은 엔비디아도 안 샀고 테슬라도 안 샀고 올해 메타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메타도 안 샀고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워런 버핏의 5월 달에 주총 가보면 다 축제 분위기예요. 네. 근데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보면 주식 포트폴리오에 제일 많은 거 애플인 거 알고 계시고. 근데 애플 올해 23년도에 49%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네. 시총 1위인데. 미국 시총 1위 49% 올랐고 우리나라 시총 1위 삼성전자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제가 주주거든요. 네. 하이닉스만큼 안 오르니까 왜 내가 이걸 샀을까? 네. 왜 그걸 샀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주변의 부자들 한테 주식 투자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다 한다고 그래요. 그게 뭐 갖고 계세요 하면 10중 8구 삼성전자 들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김 작가님 부자분도 마찬가지시지만 부자 아니죠.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왜 삼성전자를 선택했을까 보면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15일 날 96,800원을 찍고 바닥이 51,8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50%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50% 안 빠졌어요. 애플도 50%는 안 빠졌는데 하이닉스 50% 빠졌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70% 빠졌어요. 엄청 많이 빠졌었죠. 네. 넷플릭스, 메타 전부 75% 이상 빠졌어요. 박살나는 줄 알았어요, 더. 그러니까요. 그때 막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메타 이제 끝난다. 끝났다. 갑자기 무슨 메타버스로 갔냐. PER 10배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를 왜 선택했냐면 변동성 면에서도 삼성전자가 안전했고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시총 한 15위 안에 들면서 현금도 많이 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도둑놈 심보죠. 네. 그래서 안전자산, 그러면 삼성전자가 작년에 수익 얼마 났는데 41% 올랐어요. 그런 거 보면 삼성전자도 작년에 41%, 물론 하이닉스 90% 올랐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적자였잖아요. 저희가 하이닉스를 투자하고 있으니까 저희 고객분이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왜 적자 나는 회사에 내 돈을 투자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흑자 나는 회사가 세고 셌을 텐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 막 대해서 막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는데 설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 저는 이번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올라오면 카카오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위험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네이버랑 카카오 하루에 24시간 중에 많이 쓰시잖아요. 엄청 쓰죠. 네, 둘 다 굉장히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주가가 42만 원 갔다가 네이버 15만 원 갔다가 지금 22, 23만 원인데 카카오는 17 갔다가 뭐 3만 5천 갔다가 5만 5천 이러는데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소위 말한 플랫폼 기업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맵타, 넷플릭스 전부 70% 이상 빠졌었거든요. 근데 올라올 때는 그래도 또 제일 안전하다 싶은 것부터 부자들이 사기 시작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제일 안전한 주식부터 먼저 끙 하고 올라오긴 한데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네? 네, 금리에 대한 저항도 괜찮네? 이러면서 약간 더 위험한 주식들로 손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년 국채보다는 나중에 보면 하이힐드가 수익이 더 높을 거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위험한 게 리스크 테이킹을 했으니까 그만큼 더 수익을 주더라. 네, 그런 측면에서 하이닉스 안 사신 거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삼성전자 한 8, 하이닉스 20. 그 궁금한 거는, 그럼 이제 하이닉스를 대표님 회사에서는 사신 거잖아요. 네. 아까 사셨다 하셨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안 사셨나요? 당연히 삼성전자 샀죠. 그럼 둘 중에 비중은 어느 걸 더? 근데 비중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훨씬 더 규모가 네. 크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큰형님. 네, 큰형님으로서 한 주씩은 그래도 갖고 있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왜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냐면 코스피에서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없었을 때 시장을 못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켓을 트래킹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 마켓은 15% 올라갔는데 내 계좌는 하나도 안 올라갔다. 이러면 이제 트래킹 에러가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거에 이제 훈련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2020년도 이럴 때는 그때 테슬라를 되게 좋게 봤을 때 우리나라 LG화학을 그때 많이 샀었어요. 그때는 한때 LG화학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많을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가만히 보니까 미국 나스닥 시장을 보면 주도주가 뭔지가 보이거든요. 이번에는 반도체네. 네, 그렇다면 그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1등은 뭔가?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전체 포트에서 시장 비중보다는 좀 많이 그렇게 담아 왔었죠. 그러면 반도체 하나 여쭤보고 시장으로 바로 돌아가면, 근데 많은 이제 삼성전자에 사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거잖아요. 물론 수익을 보셨겠지만 하이닉스가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 이제 2024년은 하이닉스가 그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큰형도 어느 정도 그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좀 올라갈 거란 기대를 하신 분이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반도체 애널리스트 이승우 센터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리고 송명석 연구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지만 작년에는 뭐니 해도 엔비디아. 그렇죠. 네, 엔비디아가 뭐 어마어마하게 수익도 많이 늘었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가 1등이었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AI 혁명에 가장 수혜를 받는 엔비디아가 이익 증가율도 거의 300% 넘게 나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250% 이상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면 23년도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익의 턴어라운드가 있는 거는 하이닉스가 뭐 3조 4천억 분기 손실이 났었어요. 2분기에 2조 8천억 손실 나다가 지금 빠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이익의 그 기울기로 보면 예전에 제가 기울기 한번 주식은 미분값이라고 하면서 보여드렸듯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오는 게 하이닉스인데 아니 삼성전자 뭐해 HBM3 이런 거 삼성전자 초격차 예전에 제가 초격차 책도 다 읽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니 초격차는 뭐고 하이닉스가 오히려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삼성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우리가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그 HBM이라는 기술이 저희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어려운 기술은 맞는데 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못하는 기술은 아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마이크론도 HBM3E로 바로 출시하겠다 이러고 있고, 삼성전자도 HBM3만 늦었지 HBM1, 2에서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한 마켓 셰어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24년도에는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빠르게 이 시장을 쫓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강하네. 네, 그런 주가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월 지금 개장한 첫날도 주가가 한 1%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요즘에 막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많은 전문가분들 만나잖아요. 네. 지금 저도 괜찮게 생각해서 작년에 삼성전자를 샀고 이제 그냥 두 자릿수 초반대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있는데, 요즘에 드는 불안감은 시장에서 다들 2024년 다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 오늘 신문만 봐도 다가오는 반도체. 그렇죠. 수출 3개월째 플러스. 그리고 그 증권사의 유망 종목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가 삼성전자와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뭐 투자 객원 중에 모두가 그쪽을 볼 때는 이제 돌아서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주 좋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모두가 반도체 하는데 올해 23년, 작년 23년도에 외국인이 거의 16조를 삼성전자를 사버렸잖아요. 누가 팔은 거예요? 개인이 팔았죠. 여전히 12월에도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맞습니다. 샀던데요? 네, 계속 600만 삼성전자 주주가 있으셔서 제가 작년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너무 위에서 사셨다 보니까 물타기 하다가 본전되니까 자꾸 팔게 되는데, 그래서 뭐 6만 7천 원이 저 매입 단가입니다라고 하시는 분한테도 절대 본전되면 파시지 마시라고. 근데 저는 본전되면 진짜 주식 다 팔고 안 할 거예요. 뭐 이러시면서 스트레스가 다 삭제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6만 7천 원인데 8만 원을 다각 쓰고 있는 삼성전자를 보면 또 속 아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팔았고요. 지금 79,600원이네요. 그렇죠. 8만 전자 코앞이네요. 근데 그동안에 배당을 1,500원씩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한 8만 2, 3천 원 하는 거예요. 21년도에 사셨던 분들한테도. 그래서 반도체 하는데 실제로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막 몰려야 되거든요. 대중들이 막, 이거구나 하고 몰려야 되는데. 기사나 이런 건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이 지금 그쪽에 몰린 건 아니네요. 아니고 개인은 오히려 계속 개인은 팔고 있는 거죠. 있구나.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면 외국인이 이렇게 주식을 많이 샀을 때 그 다음은 시장이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 작년에 외국인이 11조 5천억 정도 코스피를 샀어요. 11조 5천억을 샀고 선물도 거의 3조 이상 샀거든요. 한 3조 5천억 사서 현 선물 합쳐가지고 15조를 샀고요. 코스닥은 한 1조 3천억 정도 조금 샀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10조 이상 산 적이 언제 있었냐면요. 2016년도에 그때 11조 3천억 샀었어요. 벌써 8년 전이네요. 네. 근데 2016년이 최근하고 되게 비슷해요. 2016년 1월, 2월 달에 홍콩 ELS가 낙인이 돼버려요. 네, 그때 홍콩 H지수가 15,000에서 7,500까지 7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면서, 그때도 보면 ELS 낙인이 돼서 원금 보장되는 줄 알았는데 뭐야 마이너스 45%? 그러다가 16년도, 17년도에 그 7,500을 갔던 홍콩 지수가 14,000까지 다 올라와요. 네, 그랬었는데 2016년도에 외국인이 그렇게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주식을 많이 샀는데 주가는 정작 언제 올라갔냐면 2016년도에는 한 3%밖에 안 올라갔는데 17년도에 지수가 21.7%나 올라가요. 그러면서 2018년 1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2,600을 기록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조심스럽게 25년, 원래 5자 들어가는 해가 시장이 되게 좋거든요. 25년도에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뚫으면서 사상 최고가가 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좀 증시로 돌아와서요. 이제 오늘이 1월 벌써 2일이죠. 코스피가 2,669, 코스닥 878, 코스피는 0.55%, 코스닥은 1.4% 올랐는데, 현재 한국의 미국 증시 한번 일단 상황부터 점검하신다면요. 지난 10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2,300이 깨졌었어요. 맞아요. 2,277 가니까 좀 허무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건데, 그때도 10월 달에 하이닉스가 플러스 1.5%로 하이닉스 플러스 났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반도체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데 그 8, 9, 10월 달은 전형적으로 약세장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100년 역사에
유일하게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는 달이 9월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우리가 테크니컬 조정, 뭐 기술적 조정, 이게 추세 하락의 조정이 아니라 기술적 조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골든 크로스가 월봉상에서 S&P 500이 5개월 이평이 20개월 이평선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걸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골든 크로스가 23년 5, 6월 달에 있었고, 골든 크로스가 있고 나면 한 2, 3개월 뒤에 꼭 이렇게 조정을 한번 줍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전에 9월, 10월 달에 2달 연속 이제 음봉이 났었어요. 그리고 11월 달부터 또 빵 치고 올라가고, 100년 역사에서 수익률이 제일 좋은 달이 11월 달이거든요. 그러면서 11월 달에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올라가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위에 매물대로 다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자체는 절대 약한 시장이 아니다라는 걸, 시세는 시장한테 물어보라는 말이 있으니까 시장을 보면서 와 되게 세네, 그런 느낌을 좀 받고요. 그러면 이 시장이 언제까지 가는가가 이게 중요한 건데,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를 잘 생각해 보시면 보통 4년마다 있잖아요. 2020년, 2016년, 2012년, 2008년, 2004년 이렇게 돼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닷컴 버블하고 그 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있었던 그런 2008년을 제외하고는요, 실제로 미국 대선이 있는 해 주가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야 좋거든요. 되니까. 네, 좋아야 되고 그래서 재선이 될 테니까. 좋게 만듭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정말 미국 정부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살리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나쁘지 않고요.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는 2007년도에 3월 달에 서프라임 관련된 문제가 벌써 터졌었어요.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10월 달에 우리가 막 어느 운용사 펀드 가입하겠다고 막 줄 서고, 2007년도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14%가 나왔어요. 14%.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 좀 약해도 돼. 우리는 중국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 시대다. 그때 뭐 브릭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다가 뭐 박살 났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2008년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실제로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는 경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각보다 경제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24년에는 진짜 안 좋을 거야 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미국에 이제 경기 안 좋아질 거다, 얘기 많은 분들 하시죠. 네,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반박을 해볼게요. 23년도에 독일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독일 경제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독일 증시는 신고가 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제가 설사 안 좋아도 주식시장은 좋을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 전망은 잘 안 맞는다는 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아직까지도 어떤 경제 전망을 하면서 시장이 이럴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경제 전망이 잘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이게 하드 랜딩 아니라 소프트 랜딩으로만 와도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정말 경제가 안 좋다는데 그런 경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전망하지는 말자. 그런데 어떤 걸로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느냐?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은 뭐냐? 밸류에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작년에는 저도 페드의 금리 전망 이런 거 다 틀렸거든요. 멈출 줄 알았는데 계속 올려버렸잖아요. 다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객들 그래도 수익을 낸 이유는 PBR 0.9 미만에서는, 우리나라 증시 PBR 0.9 미만에서는 무조건 산다라는 원칙, 그리고 0.9 미만에서 주식을 사면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어요. 그것도 1년 안에. 네. 아이고 사가지고 뭐 3년 5년 기다리면 당연히 먹겠지만, 그게 지수는 어느 정도였던 건가요? 지수로는 작년에는 2410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PBR이라는 게 BPS, 북밸류 대비 주가 수준이잖아요. Price to BPS인데, 우리나라 코스피 BPS는 연간 100 정도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2510 정도가 PBR 0.9입니다. 0.9. 네, 그렇게 보면 작년에는 2400으로만 깨지면 주식 샀으면 먹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러면 조정은 없을 거냐? 조정이 있습니다. 있겠죠. 네, 그 대선이 있었던 짝수에 잘 보시면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한 79%까지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최대 코스피에서도 언제든지 10% 정도 조정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10% 조정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오면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는 이번에 주식 팔아가지고 좀 털렸네. 그러면 내가 다시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살 건가? 이 PBR 0.9, 2510 정도를 만약에 또 터치를 하면 그때부터는 또 매수. 김 작가님도 마찬가지. 네.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풀 매수 상태 아니시잖아요. 거의 현금이 별로 없는데 빨리 25일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럼 올해 한국의 미국 증시는 대표님 좋게 보시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뭐 미국은 플러스 한 10% 네. 전후로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요. 10에서 한 17%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올해 우리나라 증시도 연중 한 1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5% 올라가면요. 3천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올해 증권사 전망치가 1900에서 거의 2000 위로가 한 2800이거든요. 1900도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1900에서 2500. 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신데, 지금 2650에서 10% 더하면요, 2900이에요. 지수 10%만 올라가도 2900입니다. 네, 이번 12월 달에 지수가 4% 이상 좀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2900이 되게 높은 숫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저희는 2900 넘어가면 올해는 11월 달에 또 대선이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될지 누가 될지도 그런 모르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5월에서 10월 있잖아요. 5월에서 10월 달에 코스닥의 평균 하락률은 거의 마이너스 18% 나오거든요. 5월에서 10월만 보면 짝수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냥 아주 뭐 탄탄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장은 절대 아니고요. 네, 5월부터 10월 달, 특히나 9월, 10월에는 또 주식을 살 기회를 주기 때문에 올해도 좀 트레이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보다 미국을 좋게 보시는 이유는 미국 대선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미국 경기가 더 좋기 때문인 건가요? 우리나라 수출 동향이 12월 달에 발표가 됐었는데 12월 한 달로만 보면 20년 만에 미국이 1등이 됐잖아요. 그러면 왜 미국이 1등이 됐을까? 그동안에 엄청난 돈을 정부에서 뿌려줬었잖아요. 뭐 QT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전에 페드의 연준 자산이 그때 뭐 한 3조 8천억 달러까지 떨어졌었네요. 그랬다가 QE 하면서 거의 9조 달러까지 엄청난 돈을 뿌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QT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8조 달러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푼 돈을 절대 다 회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풀려 있는 돈이 어디로 갔느냐? 전부 다 미국의 기업으로 미국의 개인 소비자들한테 다 가 있거든요. 그 돈을 이제 쓰는 거죠. 그 돈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1위 국가가 미국이 된 거고, 올해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 보면 뭐 러시아 대선도 있고 대만 총통선거도 올해 있고 정치해라면서요, 세계적으로. 네, 세계적으로 뭐 슈퍼 선거해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만 보더라도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계속 선심성 정책을 많이 쓸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 천조국, 역시 미국 시장이 제일 좋고, 미국 시장의 밸류 체인에 있는 뭐 강력한 동맹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력한 동맹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좋은데, 어제 일본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7도 이상의 강지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미국의 정책을 우리가 조금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일서부 해안에 7.6 강진이었네요. 7.6이었잖아요. 네. 최근에 대만이 이제 1월 13일 총통선거에서 친중 정부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중국을 견제했잖아요. 특히나 반도체나. 그렇죠. 견제를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 기분 나빠. 그래서 대만에 TSMC 공장이 있잖아요. 그 TSMC 공장에서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 파운드리 역할을 다 거기서 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최근에 일본에다가, 삼성전자가 일본에다가 공장 짓고, TSMC도 일본에다, 물론 미국에도 하고, 이번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하고 또 투자를 하면서 파운드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TSMC가 뭐 압도적인 1등,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밑에 글로벌 파운드리 뭐 등등이 있는데, 가장 수혜를 누가 받겠나 보면 일본도 보니까 지진이 있네. 뭐 요런 저런 걸 다 감안을 해보면 저는 삼성전자가 25년도에 신고가가 날 거라고 보는데, 그때는 메모리 모멘텀 플러스 저는 이 파운드리 모멘텀이 붙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TSMC 시가총액이 650조 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거의 500조까지 왔어요. 그러면 TSMC는 only 파운드리밖에 안 하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뭐 모바일도 있고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한데, 그러면 TSMC가 하는 그 파운드리가 전 세계에서 60%까지 차지했잖아요.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데 60%에 650조예요. 그러면 점유율 10%당 10%당 65조인가?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이 파운드리의 점유율이 조금씩 넘어온다면 TSMC의 시총을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아까 하이닉스 질문에서 올해 24년에는 어떻게 보면 올해는 삼성전자의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밀어 올리면서 시장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파운드리에서 TSMC랑 삼성전자의 격차가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거, 우리는 뭐 한국 사람 아무래도 한국에 그게 있으니까 좀 비슷비슷한 경쟁자 생각하지만 실제 까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긴 하잖아요. 예. 그 점유율 차이가 좀 줄어들 거라고 보시나요, 올해? 파운드리에서 4나노 공정을 TSMC가 하다가 삼성전자가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로 3나노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제 수율 싸움이거든요. 수율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데 이 수율이 많이 올랐어요. 70% 이상, 이게 70% 이상 올라왔다는 게 벌써 한 달 전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기술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부분은 많이 쫓아왔다.